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가 설 연휴 첫날 선보이는 왁자지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살리자.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아, 이게 뭐야? 아니, 갑자기 저한테 사회를 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완전 왕 당황해서 지금 뭐 표정이 막 동공 흔들렸는데 이게 매우 어렵다는 들어오시자마자 빵 터지셨을 거예요. 네, 역시 청와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했으면 잘렸습니다. 그래요? 네네. 버벅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설을 맞이하여 오늘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세은. 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어떻게 대표님은 설날에 어디 가시나요? 예. 대표 소개를 안 했다. 그러니까 소개를 이렇게 아마추어입니다. 네. 자, 제가 소개를 좀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계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픽스를 열심히 봐주신 애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향 가시기 전이라면 안전하게 가시고, 고향에 가셨다면 편안하게 쉬시면서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순서대로 이제 성대모사의 달인이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 이상민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되고자 하는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자하다. 비슷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홍준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강자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었어요? 거꾸로 자는데 따라하지 말고 그 양반이 여기 앉지 왜 거기 앉았어요? 이제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아무튼 지금 권 대표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홍준표 시청자들 빵빵 터지게 했는데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가장 핫하신 분이죠. 요새 방송마다 하드캐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 원래 변 대표님 인사가 네,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기대하지 마세요. 네, 저희 원래는 오늘 사장이셔야 되는데 갑자기 저한테 넘기신 저희 박영식 앵커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돈 많이 버세요. 진짜 돈 많이 벌고 싶네요. 네, 아이고 참 이제 어떻게 이어가야 되나? 설 명절이라서. 네, 명절인데 어떻게? 명절이라서. 아까 제가 못다한 질문 어디 가시는지 설에. 그건 너무 이렇게 겸손하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거 선배 어디 가세요? 이번 명절에. 뭐 이렇게 저희 또 동방의 이주국이라. 근데 매우 또 사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때는 그렇게 예의를 많이 차리시지 않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예의를 많이 차리실지 몰랐어요. 네. 공사가 내 구분을 잘 하시네요. 명절 되면 이제 예전에는 뭐 좀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이랬는데요. 진짜 어른 되고 나니까 명절 보내기 부담스러워. 첫째 돈이 많이 들어. 두 번째 또 고향 가서 인사드리는 게 예전에는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명절이 있어야 하나, 뭐 없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이게 어른이기 때문에 뭐 지극히 당연하게 따라오는 약간의 고충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어디 가고 안 가고 이를 떠나서 조카들이 안 컸으면 좋겠습니다. 용돈을 20년간 동결 좀 시키고 싶은. 저도 이제 용돈을 이제 한동안 받다가 이제 안 받기 시작하는 30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개도국에서 선진국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 지원받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조카들한테 10,000원 줘요? 얼마 줘요? 요즘에 10,000원 좀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만 원은 줘야 되지 않아요?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 방송 보니까 진짜 이제 3만 원짜리 지폐가 나와야 되지. 이게 10,000원을 주냐 이거 좀 적고. 그냥 5만 원 또 주냐. 5만 원 하려니까 사실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게 돈이 중간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7만 원짜리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만드는 김에 3만 원, 7만 원짜리 두 다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또 홀수 좋아해가지고 1357.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우리? 저는 양가가 다 서울이어가지고요. 서울에 있다가 좀 할아버지가 현충원에 계세요. 그래서 현충원 한번 갔다가
하다가 네. 그러고 이제 그냥 쉴 예정입니다. 현충원에 계시다는 건 또 이제 또 남다른 의미가 아, 있겠네요. 유공자. 유공자 자손입니다. 어허. 변 대표님 그래서 엄청 좋아하세요. 아, 뼛속까지 보수, 보수. 애국. 네, 아니, 애국 보수. 아, 이런 거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뭐 경남 마산 쪽이고 지금 요즘 창원이죠. 또 대구에서 쭉 살고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명절 때마다 막 우리 1,000만 명이 2천만 명이 귀향한다, 귀성한다 막 이런 보도 보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이잖아. 서울에서 네, 왔다 네. 갔다 하는 사람은. 네.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아, 참 고생이다. 네. 아이고, 저렇게 꼭 가야 되나? 이렇게 멀리?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이동을 봤어요. 예. 중국 명절에. 거기는 네. 한 3박 4일 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동하려고. 네. 그럼 그 정도면 수백 괜찮겠다. 킬로를 가는 겁니다, 거기는. 근데 네. 그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명절에 고속도로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라 사실상 저속도로인데 돈을 많이 냅니다. 네. 근데 저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명절에 한해서 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네. 성과였다. 아, 그 표정 안 라는 좋습니다. 깨알 자랑. 표정 안 좋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얘기하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왜 좋아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예. 아,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거 오늘은 없어요? 아, 아니 제가 현직인데 저를 불러야지. 보기 싫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저 싫다고 해도 제가 그 초청해가지고 세배 돈 드리면은 다 받으실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대통령 죄송합니다. 왜 대통령금 이번에 되실 때 우리 지금 통행료 이제 명절에 다 냅니까? 아니 안 내는 걸 바뀌었어요. 문재인 지금도 안 정부 바뀌었죠. 들어서.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아니 네, 그거를 그렇게 해야죠. 우리 전임 형님 그렇게 공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제가 또 유지하는 걸로도 또 유지라고 유지? 하면 되는구나. 아니 그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말씀 좀. 아이고, 네. 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덕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여기는 세뱃돈 3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3만 원 땄다. 아, 우리 또 우리 이제 변 대표님은 변 지금 대표님은 말씀을- 이번 설유는 무지 바쁘시지 않아요? 아니요. 이제 또 신간도 나왔고 해서. 아니요, 그냥 저는 원래 강화도로 이렇게 모친이 계시기 때문에 네. 강화도에 가가지고 산 좀 타고 그냥 바로 올라옵니다. 아, 강화도가 혹시 고향이세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도농 이제 복합으로 예. 그 강화도에서 같이 이제 도농복합이 저 헛소리도 도농복합이 아니고 도농복합이 그때 도농복합 누가 떠든 적 있어요. 제가 도농복합 언론이라고 그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가서 은퇴하시고 그러면 귀촌을 하신 네, 귀촌 그러니까. 귀촌을 했고. 아. 원래 고향은 변 대표는 저는 서울이고 이제 부친은 이제 개성. 개성. 부친이 아니라 조부가 개성이고 부친 서울이고 예. 모친은 대구고. 아, 그렇습니까? 대구하고 인연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강화도는 이제 개성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강화도 가서 산 타고 이제 올라오면 됩니다. 혹시 뭐 그러면 또 부모님께 이제 또 신간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게 책 썼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다 이미 하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막 들고 가가지고 뭐 드려야죠. 예, 이제 뭐 최근 제가 뭐 지금 보니까. 또 출판도 예.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그래서 네 번째 트블릿이어가지고 네네네. 뭐 다 아무리 가족들은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래도 지금 그래도 뭐 또- 교보문고에 지금 베스트셀러 돼가서 종합 뭐 8위에서 10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와 근데 저는 그 책 그 뭡니까 이제 출전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썼던 거 와 그걸 보고는 정말 김용민 이사장이 글을 잘 쓴다. 변희재 대표도 글 너무 잘 쓴다. 아 그래서 저는 언론인 출신인데 물론 이제 두 분 다 언론 활동을 하시지만 예. 야 글을 압축적으로 굉장히 잘 쓴다 이래서 내용도 제가 이제 상세히 한번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아니 근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니 서평을 얘기하시면서 임세현 대변인은 그러면 빼놓고 얘기하면 임세현 대변인은 그뭐 서평 쓰셨어요? 개발 썼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저도 서평을 썼습니다. 못 봤을 거예요. 예, 맨 예, 뒤에 매우 있으니까. 매우 민망합니다. 맨 뒤에 아 그래요? 예, 아 서평을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서평을 네, 쓰셨구나. 제가 썼죠. 저도 이제 보고 감명받은 것들이 있어서 예. 서평을 썼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쓴 게 제가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오랜 당원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변희재 대표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예. 진영에서. 근데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엉뚱한 말하시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뭐 이런 이미지여가지고. 약간 민주당 저변에 깔려 있는 건 변희재가 뭘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저 사람 약간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막 이런 그 정도로? 그런 이미지가 있으셔서 아. 사실 이분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제 이분이 계속 이거 갖고 그렇게 막 몸매달듯이 몇 년 동안 감옥까지 가면서 하는 모습에 네. 도대체 저게 뭔데 이 정도까지 하나. 아, 그래서 예. 궁금해서 책을 읽게 됐어요. 예.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쓱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큼 이게 증거들이 딱딱딱딱딱 나와 있는 게 다
이렇게 앞뒤가 딱 맞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에 이해를 하게 된 계기가 생겨서 그래서 저희 진영 민주당 진영이나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 지지하셨던 분들도 네네. 이렇게 의심을 잠시 거두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추천사를 쓰게 됐습니다. 이거 읽고도 이해 못하면 할 수 없는 임세현 거고. 대변인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진중권 책을 집에서 다 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불태웠다는 얘기를. 진중권 네. 따위의 책은 없습니다. 그런 책 안 사요. 안 삽니까? 네네네. 오늘 갑자기 왁자지껄이 굉장히 진영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진영 이야기하고 민주당 이야기하고 막 하시는데 어찌됐든 저 책 안에 나와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가지고 정말로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판단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취재를 통해서 결국 한동훈 장관이 주도해서 장시호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요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태블릿 증거 핵심 증거라고 한 태블릿을 검사들이 조작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 뭐 이제 우리가 태극기나 촛불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을 모두 다 아무튼 이 지금 정권의 핵심인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들을 배신했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주장하시는 그래서 제가 내용이. 이거를 왜 부제목에 태극기와 촛불을 배신했나 윤석열 한동훈은 촛불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농단 문제로 나왔는데 이 둘이 지금 국정 운영의 주축인데 완전히 농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극기는 검찰 수사를 똑바로 하는 얘기인데 검찰 수사를 완전히 조작 날조로 했기 때문에 이 태극기 촛불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둘을 탄핵해야 된다. 대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뭐 조작은 간단해요. 이거 태블릿 딱 보면은 최소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증거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그냥 최소한 거라고 질러버렸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이제 사이버 포렌식 학회랑 복구를 해가지고 복구를 해서 다 입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을 6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재판 하나가 아니에요. 이 관련된 민사재판 한 10몇 개가 더 있거든요. 거기서 모든 공적 자료를 다 받았었으니까 뭐 이거는 뭐 취재라기보다는 재판 자료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료도 더 완벽하게 잡았으니까. 뭐 자, 책 제목이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 근데 저렇게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이제 편지까지 뭐 공문을 보내가지고 답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또 답을 안 해주고 있고. 뭐 구속시켜버린다고 그랬다면서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문을 2차례 보내서 이제 뭐 질의 플러스 자백을 하라는 공문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동훈 장관 부인한테까지 책도 보내고 하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주변에서 이제 기자들이나 밑에 검사들이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한동훈이 저는 이제 조만간 구속시킬 거니까 더 이상 이거 거론도 하지 마라. 이랬다는 제가 제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액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밑에 사람들 무마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지. 저는 공문으로 아예 고소해달라고까지 보냈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조사한 당사자를 볼 때 윤석열 한동훈은 액션을 취할 방법이 없어요. 딱 걸렸는데 뭐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완제품이에요. 완제품. 범죄 기록을 그냥 사진 딱 찍어서 갖다 놨으니까. 팩트 그 자체다. 예, 이게 포렌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컴퓨터 범죄라는 거는 딱 찍는 거거든요. 이게 추론도 아니고.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지난 그 태블릿 관련 서적 네 권 중에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엔딩을 찍는. 그러니까 지난 3번째까지는 우리가 태블릿 내부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외부 과제에다가 이번 건은 장시호 태블릿은 내부 원체 파일을 입수했기 때문에 그냥 분석으로 딱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2PC고요. 1PC도 사실은 재판부가 주라 그랬어요. 최서원한테. 근데 한동훈이 안 줘요. 그래서 항소심 계속 가면서 시간 끌어서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안 주면서 조작할 수 조작할 수도 할 있죠. 수도 있죠. 할 수도 예, 있죠. 그래서 예. 제가 1PC가 완전히 이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엉망진창 됐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서평을 뒤에 이제 세 분이 써주셨는데 가장 좀 감동적이었던 서평은 어떤 부분? 왜 자꾸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임세현 제외하고 아니 사실은 이제 그 왜 김용민 서평을 맨 앞으로 뺐냐면은 저랑 제일 많이 얘기했던 이 태블릿 따라서 최대립 대표는 저랑 같이 태극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촛불 정서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김용민 사장은 저랑 꽤 몇 개월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양쪽 정서를 다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가운데를 짚은 거죠. 우리 정계현 대표님께는 왜 이렇게 부탁을 안 하십니까? 갑자기 섭섭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나 같은 열받아. 아니 뭐 조세호 양배추도 아니고. 나 같은 열받아. 바로 들이받습니다 저는. 아니, 훅 들어오네. 훅 들어오는데. 아니, 나는 뭐 촛불의 상징도 아니고 태극기의 상징도 아닌데 내 같은 사람 하면 책이 아니 다 안 팔리지. 스픽스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고맙습니다. 아닌가 봅니다. 아니 뭐 이제 우리 아 이제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니 나 질문을 이렇게 훅 들어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저는 뭐 상반기 안에 이거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아, 이거 상반기 100기 될 수밖에 없는데 정되면 5번째 책을 쓸 때 아. 정정될 때 5번째 책 때문에 예약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상민 고마워. 감사합니다. 나도 다음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웬만해선 정기환 대표님이 이게 그 훅 들어온 질문에서 많이 당황 안 하는데 아마 2023년, 2022년 통틀어서 얼굴이 빨개졌던 적 아마 처음일 거예요. 처음인데 처음으로 제 눈을 안 마주치고 왜냐면 내가 추천사에 왜 안 들어갔는지 이런 질문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거를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보통 정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추천사 올 때 우리가 왜 질문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니 왜 그 제 인터넷에 보면은 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짤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MBC 새 바퀴 할 때 그 조세호 구 양배추죠. 양배추 씨가 이제 결혼식에 왜 안 왔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김은국 씨가 조세호 씨한테 갑자기 안재욱 씨였나 누구 결혼식 할 때 야 너 결혼식 왜 안 왔어 했더니 저요? 저 초대 못 받았는데요. 이런 식의 밈과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이런 밈과 동일한 그런 당황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거죠. 훅 들어오는 질문 좋았어요. 지금 정신 잘했어. 내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우리 그 앞에서 우리 임시 사장 해주셨던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님께서 매우 이제 원활한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약속대로 넘겨받아가지고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없어요. 오늘 사실 이게 그 저희가 설 연휴 이런 특집 방송 준비를 하면서 주제를 잡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획해 주시는 우리 최민우 작가 겸 우리 기자한테 어떤 주제를 하는 게 좋겠냐 해서 그럼 우리 아무 주제 없이 가자.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지난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키워드를 각자 하나씩만 뽑는다면 어떤 단어를 뽑을 수 있겠느냐. 요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 해보면서 공정, 상식 뭐 이따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키워드를 뭐로 잡지 이런 고민을 막 지금 오늘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주제를 좀 던져봅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윤석열 정부를 브레인스토밍 해본다. 어떤 키워드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뭐 주제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일정하게 패턴을 가지고 있는 주제나 키워드를 선정해서 토론하는 방식도 있지만 실제로 토론자들이 다 나왔을 때 자기가 내세우는 키워드를 한 개 하는 것도 주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 선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주제 없이 토론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머릿속에서 주제를 던져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훨씬 더 재밌습니다. 갑자기 없다고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막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야.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백화점식으로 느껴질 거다. 그렇지. 더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그래서 갔다. 제가 이제 지금 머릿속에 딱 드는 거는요. 먼저 던져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지난 8개월 동안의 모든 행태가 공포 정치로 요약된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기에는 이제 너무 부족하다. 저는 공포 정치의 끝이 무엇인지 계속 상상하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의 끝. 막 두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심지어 방송 출연자들도 저조차도 혹시라도 이 대통령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날 본인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안 무서워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게 무서운 척 원래 쫄보들이 자기가 작으니까 막 겁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쫄보라서 지금 하는 짓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쫄보 같아요. 별로 가진 게 또 없으시고 맞아요. 가진 게 없기 뭐 돈도 없고 뭐 없도. 그러니까 뭐 뺏길 게 없으니까 없어서. 겁이 들라 아니 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 10년 넘게 정치평론하면서 요즘처럼 조심해야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사실 저와 함께 있는 우리 장성철 소장이나 서정욱 변호사나 이쪽은 이제 개혁 보수고 또 애국 보수고 이렇잖아요. 그런 분 또 노영희 변호사 이제 이런 분들도 바깥에서 얘기할 때는 야 말 조심해야 돼. 형 말 조심해야 돼. 지금 걸리면 큰일 나요. 이런 이야기를 근데 본인은 나와서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도 남을 계속 걱정을 해줘요. 이게 뭐냐. 공포감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다는 약간 메시지나 느낌이 오니까 이걸 지금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엄청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언론은 좀 심하게 하면 끽소리도 못하고요, 지금. 그리고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했는데 동아나 중앙이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신년에 조선일보하고만 인터뷰를 대통령이 합니까? 난리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 말을 함으로써 내한테 돌아오는 손해나 피해가 더 크다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공포감이라는 것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고 그냥 할 말만 했는데 왜 내가 공포감을 느껴야 돼요? 잡혀갈까 싶은 두려움? 그거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비정상입니까? 아니면 그 공포감을 주는 그 대상이 비정상입니까? 그 저는 대상이 비정상이다라고 하면 그걸 느끼는 다수의 사람들은 야, 이 공포감을 어떻게 하지? 주눅들어서 숨죽이고 있을까? 아니면 그 공포감이 부당한데 나는 맞서 싸우겠다? 뭐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강요하는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 뭐 당권 주자 당 대표 누구 만들겠다고 바로바로 모가지를 날렸잖아요. 계속 날리면서 가는 거기에 어떤 엉터리가 있겠어요? 주저앉는 사람은 속으로 힘이 없으니까 일단 꿀 앉아 있자. 그런데 어떻게 하지? 이제 이것이 저항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국힘 내부나 민주당 쪽이나 또는 국민 다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 정책의 끝이라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 아니라 대통령의 불행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무겁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 어떻게 공포 느끼시나요, 전 대표님? 아니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게 예.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 때 보수인사 200명을 감옥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구치 왔을 때 60명 정도를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60명 중에 40명 정도는 정권 인사들인데 나머지 20명은 보수 운동가들이나 농객이에요. 이미 그때 다 잡아들였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몇 명 감옥 보냈습니까? 한 명도 안 간 것 같은데. 간 사람은 저 안정권하고 지금 예약한 사람도 정광훈하고 예. 이런 사람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이렇게 많이 감옥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잡아놓지. 지금 문재인 그쪽 세력 없이 이제 둘이 대통령 법무장관 됐어요. 쇼만 하고 있지 실제로 못 보내고 있어. 못 보내고 있어요. 이 세력들을. 문재인 정권 세력 서훈 지금 감옥에 아직 남아있죠. 그 정도밖에 없고 못 보내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겉으로만 좀 세 보이지 실제로 힘도 별로 없다.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못 보냈잖아요. 말만 그랬지.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문에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또 석검놀이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에서 감옥 간 사람들이 지금 다 윤석열 지지하고 있다는 거. 야. 저 하나 빼고 다. 어떻게 그러지? 실제 감옥 보낸 거는 윤석열이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있었지만 실제 당시에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했던 윤석열이 다 감독을 보냈는데 예를 들면은 감옥 갔다 온 사람 내가 문재인 정권 때 감옥 갔지만 문재인의 1, 윤석열 9로 보거든요 저는. 이제 보내는 당사자가 이제 윤석열이니까. 근데 보수 인사들은 감옥 보낸 윤석열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원수 문재인을 보복하자 그러는데 그 윤석열이 지금 문재인을 또 수사하고 있는 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이 보수 진영의 이 집단 변절, 이 근현대사에서 좀처럼 없으면 집단 변절 문제가 이런 괴상한 정권, 실제로는 폭력을 휘두를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입으로만 지금 떠져 겁주고 있는. 그래서 저는 좀 우습게 보여요. 이 정권이 아주 우습게 보입니다. 우습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겁먹고 저쪽은 공포를 얘기했지만 이쪽은 그냥 우습다. 우습다. 실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 국민들이 점점 그걸 알아가면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냥 심심하면 한동안 또 공문 쏴버리잖아요. 데리고 놀잖아요. 데리고 놀아. 제가 그 변 대표님 그 의견에는 일정 정도 거의 공감을 합니다만 그 윤석열 검사 시절에 젊은 층이 지지한 경우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좌우 상관없이 다 어떻게든 뭐 그게 뭐 기소를 막 너무 한다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좌우 안 가리고 다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어떤 그 공정의 이미지를 얻은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좌우 안 가렸다는 게 아니라 200명이 보수였고 좌는 조국 부인밖에 더 있나? 그게 뭐 착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00대 1인데 이게 좌우 안 가리고 좌가 너무 대차게 해버려가지고. 검사 시절과 정치인 시절은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아직까지는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민 PD가 얘기하는 거는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을 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그간의 행적들을 봤을 때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그 이미지 때문에 선거 때 그 구도에서 유리한 구도에서 선거를 치른 분명도 있거든요. 그러나 자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네. 지금 보면은 공격과 상성만 남았어요. 와 근데 지금 자기 말에 반박 뭐예요? 소름 돋는 게 딱 그거 하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성렬주가 떨어졌어. 머지않았다. 떨어졌어. 시그널인가? 아 진짜로 이게 내부에서 본인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개념이고 뭐고 다 없고 그냥 다 그냥 내쳐버리고 공격을 하고 외부 내부 상관없어요. 정치한 지 이제 고작 6개월 된 사람이 7개월 된 사람이 네. 여당 대표 날려고 그다음에 지금 야당 대표도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모습 보고 상석 자기들만 자기 라인만 그 검사 시절의 어떤 그 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너는 꺼져라 이런 그 마인드로 그러니까 가는 건지. 8개월밖에 안 네. 된 그 대통령이 겁이 없어요, 겁이. 예, 진짜. 말 좀 심해. 아니, 지금 공포스럽다. 아니 이거 이제 대통령 따라한 거예요. 후보 씨는 그랬잖아요. 아, 성대모사는 잘했다는 걸로 알죠.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뭐라고 했죠? 아니 요즘은 겁이 없어요 이 정권은. 대통령 5년인데 그거 겁이 그렇지, 없습니다. 그렇지. 진짜 겁이 없는 정권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있다. 같습니다. 네네네. 겁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한편으로 근데 이제 이상민 PD가 운을 뗐으니까 또 묻자면 네. 그 사실 고마운 분 아닙니까? 뭐예요?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게 이제 고마운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이제 또 개인적으로 소스를 하나 얻은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시대를 아주 만끽을 하면서 제 은인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 네. 은인이에요, 은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이어서 더 많은 소스를 확보할 수 있고 매번 어디서 어떤 이제 그 나오면 워딩이 나오면 다 이제 소재가 되잖아요. 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제가 오히려 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거는 더 안 돼요? 캐릭터 분석을 위해서 안 되는 것보다도 그분이 뭐 예를 들어 까칠하고 예민하고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 상황도 다르잖아요. 말투나 이런 것도 계산이 또 있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저기서 속 쏘시면 받아가지고 그냥 성대모사 하는 사람이 소위 이제 언론계에서 쓰는 우라카이를 하면 돼요. 그냥 받아서 쓰면 됩니다. 받아서 말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막 지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막 입이 그렇습니다. 터지는데 왜냐면 옆에서 전기현 대표 깜짝 놀라고 있는 게 이게 사실 상민 PD가 이게 성대모사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 성대모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서치를 해야 되고 스터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별명이 하마평이거든요. 하나만 하는 평론을 한다. 하지만 우리 상민 PD는 좀 다르다. 다르다. 하마평이 아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놀란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놔서 다 읽고 있는데.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평론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올해 이제 30입니다. 만으로 28. 네, 그 꼰대는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젊은 사람 몇 살인가 이렇게 하는데 나이 30이잖아요. 감각도 뛰어나지만 분석력도 아주 남달라서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원래 개혁 보수 쪽인데 아니 저는 그냥 상식. 상식 그 중립. 중도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참칭 보수시구나. 아니요 저는 그런 진영 논리보다는 그냥 힘없는 어찌됐든 이렇게 평론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고요. 진짜 일취월장이라는 말 있죠. 와 너무너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니까 저는 늘 이제 물러날 각오돼 있으니까요. 빨리 인수하라고요? 스펙스에 인수까지 하려고. 스펙스에 출연한 지 이제 서너 달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어깨 너머로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대표님은 불안해하시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왜 도망가시려고 하십니까? 네네네. 어찌됐든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이 평론도 하고 또 좀 국회 진출도 하고 더 사회 주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런 분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가까이 보니까 기분도 좋고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 부역하셨던 부역 우리 임세현 대변인이 어떻습니까? 키워드 임세현 우리 부대변인님의 키워드. 저는 그 취임 첫날부터 사실 이걸 느꼈어요. 의전의 부재. 의전의 부재.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한 2년 정도 있었는데요. 가장 의전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분초 그다음에 딱 명확한 자리까지 지정돼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이동과 행사예요. 근데 취임식부터가 그게 딱 삐그덕거리는 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 취임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되게 복잡한 게 아니라 딱 그 동선대로 순서대로만 딱 가서 그 자리에서 하는 말만 딱 하면 됩니다. 근데 취임식 날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서로 막 어디 앞뒤를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 합니다. 그때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올라가서도 자리 못 찾아가지고요. 그 자리 가면 앉으면 되거든요. 빨간 스티커 같은 거 보통 이렇게 붙여놔요. 대통령 자리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임식부터 저는 그게 딱 눈에 보였어요. 근데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막 자동차 타는 순서라던가 내려서 걷는 동선 그리고 이제 말하는 순서 등등이
의전 그 이른바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에 전혀 맞지 않은 일들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거의 절정이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갔었죠. 그때 그 사인들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제 본인이 아는 무슨 무용과 교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데려가서 나중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어쨌든 개인 사인이에요. 그럼 보통 그런 행사가 가면 원래 제2부속실이 없다면 이제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서 옆에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하겠죠. 웬 자연인이 가서 갑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우리 뭐 이른바 그 청와대 마이크로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 관련된 관련자들 그 공무원들이 타는데 거기서 내리더라고요. 아니 그걸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용을 마구마구 하면 그거에 또 연장선이 나토 정상회의 갔었을 때 지인 데려갔잖아요. 근데 특히 이게 더 심각한 게요. 그 순방을 가게 되면 이른바 관용 여권이라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일반 여권을 이렇게 반납하고 관용 여권을 받아서 그걸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네, 공무원 신분으로 관용 여권을 받아야 두 개 다 소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관용 여권을 받았다는 건데 공무원도 아닌 자가 어떠한 목적 갖고 무슨 근거로 관용 여권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그 대통령 그런 순방에는 되게 기밀 정보가 많아요. 책자 같은 걸 주는데 그게 기밀 3급 비밀입니다. 그거를 어디다 유출하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그 사람이 그거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믿고 그걸 왜 줬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전이 계속 부재한 게 지금 이른바 이번에 외교가 또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이란 이것부터도 이제 이게 그런 게 쫙쫙쫙쫙 정립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씩 터지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의전이라고 이제 좀. 자 그러면은 대통령실 안에 그런 사람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설 담당 비서관이든 의전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하라고 다 써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사전에 예행 연습 이런 것도 안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런 실수가 일어난다는 거는 예행 연습도 하지 않고 써준 대로 안 하고. 읽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거를 안 쓸 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절차는 다 지켰을 건데 그들이 행해야 되는 그들이 안 지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 왜냐면 그걸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딱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자 같은 것도 정확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분초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는 게. 그거를 공무원이 맘대로 뭐 안 쓰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윤 대통령이 그걸 보고도 안 읽는다거나 보고도 안 지킨다던가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하나 더 질문하면 그러면 그런 걸 써주는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의전 비서관실이에요? 아니면은 뭐 경호처에서 그런 걸 합니까? 어떻게 하죠? 행사마다 이제 관련 부처가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부처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몇 달 동안 해야 돼요. 순방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안보 비서관실이랑 그 안보실 그다음에 일부 기반적으로 붙고 그다음에 의전실은 이제 기본적인 행사 진행 같은 거 하기가 붙고 부속실 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 같이 돼야 되니까 뭐 대변인실이나 홍보실 같이 붙고 이런 식으로 전체 검증은 또 비서실에서 그 최종 이제 보고는 비서실장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정리가 다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번에 이란 같은 것도 저는 지금 추측이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가 순방 가기 전에 이만 되게 두꺼운 책자를 줘요. 이거는 딱 그 순방 가는 사람 중에 딱 소수 몇 명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이란에 무슨 누굴 만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프라이버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른바 아크부대를 취미 갔어요. 뭐 이런 거부터. 취미부터 뭐 옛날에 사생활 무슨 뭐 불륜까지 다 여자친구 나옵니다.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고 절대 싶네. 알려지면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파기해야 돼요. 그 이름도 써 있어요. 받은 사람. 그거는 외출되면 정말 철창가요. 네, 진짜로. 순방 갔다 와서 그거 무조건 반납해야 돼요. 깜빵보다는 괜찮네요. 철창. 덜컹덜컹. 근데 이제 아마도 대통령이 받는 건 더 디테일한 게 있을 텐데 아크부대에서 그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거기 안에 이런 얘기가 써 있었을 거예요. UAE가 그동안 뭐 이란과의 관계가 안 좋았었고 뭐 이렇게 군사 그 아크부대가 사실상은 이렇게 전투부대인데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명박 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고 발설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발설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추측이 들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 그런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인식이 없다 대통령이. 그게 인식이 읽고 그냥 참고해서 그거를 내가 딱 정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판단이 안 서고 아는 거냐 막 얘기하다 보니까 비밀로 된 참고 이런 내용을 그냥 얘기해버린 거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확실히 해석이 다르네요. 우리처럼 바깥에서 그냥 보는 사람은 그 참고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평소에 아는 지식으로 그냥 쏟아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의 경험으로 보면 줬을 것이다. 더 상세한 자료를. 그걸 오히려 본인이 잘못 곡해하면서 그냥 말을 이렇게 실현하고 외교적 참사까지 이렇게 막
그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실력이 있어. 확실히 사실상 탁현민입니다. 진짜 오늘. 네, 아니 탁현민이에요.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뭐 부대변인 하셨는데. 처음엔 청년비서관 쪽으로 들어갔다가 예. 나중에는 한 4개월 있다가 부대변인으로 갔는데 부대변인은 거의 그 모든 대통령 행사나 여사님 행사에 다 동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방도 당연히 따라가는 필수 멤버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근방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자 같은 그 코어 이른바 필수 수행원 자료라고 있는데 그거를 다 봤습니다. 네, 뭐 한 10명 정도 봤는데 부대변인 몇 명 있었어요? 한 명. 그때? 한 명. 부대변인 한 명밖에 네, 없어요? 대변인 한 명, 부대변인 한 명. 아. 한 요즘은 명씩. 뭐 저 외신 담당 부대변인도 있고 국내 언론 담당 부대변인도 있고 이런데 그때는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는 대변인 한 명, 부대변인 한 명, 근데 외신은 해외 언론 비서관이 있었어요. 해외 언론 비서관이 있었고.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도 윤창중 대변인 그리고 김행 부대변인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부대변인? 네. 아니 김행 씨가 대변인 공동대변인이었나 나 기억으로 인수위 윤창중 씨가 인수위 대변인 출신이었고 예. 대변인 가면서 김행이랑 공동대변인 하다가 한 달 정도 하다가 이제 그랬구나. 불의의 사고로 예, 불의의 사고인지 자의의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마일리지는 다 받았다 그러죠. 그거 그랩 사건. 그랩 윤그랩이죠 윤그랩. 그럼 그때 대변인 누구였어요? 저는 청와대에서 강민석 대변인이라고 중앙일보 기자예요. 카메라 좀 조금 공포증, 울렁증 있으신 분. 울렁증. 있어가지고 네. 밖에 못 나고 맨날 글 쓰시고. 글 쓰고 이렇게 보도자료 냈던 그 거. 강민석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연합뉴스에 있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해프닝. 저희는 괴로운데 네. 왜냐면 그걸 이제 현장을 물릴 때가 있어요. 물리면 이제 나와가지고 딱 뒤에 나와가지고 이제 브리핑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고들 많으십니다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읽잖아요. 뭐 친애하는 국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고 싶은데 몇 번 말이 꼬였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 대변인이 그걸 발표할 때 여기서부터가 인점이고 어디까지가 아웃점 틀리지 않는 전체 풀 내용인지를 가늠을 못해요. 왜냐면 실시간이기 때문에. 맞아. 근데 연합뉴스TV나 YTN은 자 청와대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하고 맞아. 넘어갔는데 바로 갑자기 대변인이 자 수고들 많으십니다. 자, 친애하는 다시 할게요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저희는 PD가 끊어 하니까 지금 저 청와대를 연결해봤는데요. 지금 연결이 고르지 못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대변인 발표가 조금 다시 연결 다시 됐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지금 아닌가? 다시 이래버려가지고 다시 넘어가가지고 지금 청와대 연결이 지금 고르지 못한 그래 이거를 3번을 했어요. 3번째 들어갔을 때 강민석 대변인이 제대로 해줘가지고 이제 생방 연결의 일종의 이제 해프닝이자 묘미였는데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맞아. 있었어요. 대변인 거기 자리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이 있었죠. 어떠셨어요? 저도 차라리 내가 이길 걸 뭐 이런. 그래서 가끔 저 시켰어요. 막 나 대신하라고. 근데 이거를 정말 글 쓰는 거는 너무 잘 쓰세요. 그 브리핑 쓰고. 근데 나가서 읽은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세요. 약간 이게 있으면 부담스럽나 봐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막 입술이 떨려요. 아니 그게 어떤 증상이에요? 뭐 이야기는 하여튼 좀 어디 다른 길로 빠지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카메라 울렁증이라는 게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말이에요. 카메라가 없어요. 계속 이제 펜을 잡던 분이시니까 이제 이런 게 글 안 써서 이렇게 고민하고 펜으로 글 쓰시던 분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게 낯선 거예요. 어디 가서 뭔가 발표하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근데 좀 나아진 거예요. 극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걸렸어요. 실제로 인터뷰하면서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좀 믿기 어렵겠지만 저도 글 썼던 사람인데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런데 조금 탤런트가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울렁증이라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그냥 초긴장 상태에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이게 안면 근육 운동 해가지고 말이 좀 나오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네. 카메라 울렁증 전혀 없죠. 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뭐? 근데 티를 안 낼 뿐. 그래요? 저도 보면 막 풀려고 그 데스크 같은 데 있으면은 그러니까 책상에 있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다리를 꼬지 않거든요. 근데 떨릴 때는 다리를 꽈요. 네, 왜냐면 그래야 제가 안정감을 좀 느껴서. 네. 그래서 강민석 대변인도 그 악관절 조절을 하신 게. 아니 그거는 아마 이제 본인이 카메라 나가는지 모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발음이 좀 무뎌질까봐 미리 이렇게 막 좀 입을 푸는 연습을 어디 불경스럽게 연합뉴스 TV와 YTN이 불경스럽게 그걸 물려버려가지고 너무 심하게 어쩌면 상사셨는데 뒤로 그걸 이렇게 세게 웃으니까. 그 시점부터 생중계가 된다는 걸 본인도 인지를 못했을 거고 워낙 딱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민석 대변인이 그 오자마자 첫 브리핑이었어요. 네, 그거 연결하는데 제가 진땀 뺐거든요. 아무튼 뭐 카메라 울렁증 얘기하다 보면 사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프로 방송인 러지만 우리 변 대표님도 혹시 그런 게 있으셨습니까 옛날에? 몰랐지? 제가 30살 때인가 아마 KBS 생방송을 제 나이쯤에. 처음 나갔어요. 처음 나갔을 때인데 그때는 진짜 앞이 안 보이더라고. 그때 제 기억으로 한한상 교수 등등 그래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뭐 세대 간 토론해가지고 제가 아마 30대 대표인가 나가서 했었을 때 진짜 안 보여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시기 이후에 그 진중권과 사망 유의를 한 거예요? 이건 한참 뒤고. 한참 뒤죠? 그때 시력이 돌아왔으니까. 네, 그냥 10년 정도 훈련 나가고. 그때는 확실히 파이팅 있게 너무 이제 전혀 울렁증 없이 하시길래. 그때는 그냥 뭐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지금처럼. 그러니까. 저도 진짜 안 떨거든요. 카메라 이런 거 보면 원래 좀 희한하게 안 떠는데 한 번 떤 적이 있어요. 최근에. 딱 방송을 갔는데 너무 멋있는 분이 딱 계신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데. 왜요? 왜? 아이고 얘기해주세요. 남편분이세요? 스픽스에서 만난 사람은 아닐 거고. 아니고 매불쇼에 갔는데 정영진 씨 딱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떨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럴 땐 체육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체육 보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영진님이 체육 보고 했습니다. 본인 후배. 정영진 대표 3프로 TV. 저 이제 대학교 선배님이시고. 선배님이신데 정영진 그렇군요. 근데 진짜 확실히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의도에서 그 몇 달 한 2~3개월 됐겠나 정영진 대표하고 만나서 자기 이제 방송국에 있는 그 건물 그 뭐 60몇 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파크원. 파크원에서 그래서 일정이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와. 차를 마시면서 서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인사를 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는 그 방송 그러니까 3프로 TV가 그 건물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모르고 그냥 커피숍에 이제 와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영진이 보더니만 영진이 뭐 머리가 노랗잖아요. 또 선글라스 끼고 있죠. 선글라스 왜 끼는지 아시죠?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그 모습을 알아보고는 막 인사를 계속 하니까 대화를 못했어. 그죠? 사실상 요즘에 그 정영진 선배가 거의 뭐 제2의 변희재죠. 제2의 변희.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울렁증이 좀 생겼다. 이제 이야기고.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욱 씨만 보고 계속했죠. 그러면 그 신랑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정영진입니까? 외모로만 봅니다. 되게 곤란한 질문을 지금. 방송은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네. 곤란한 질문을 시청자가 하셨네요. 원하는 것만 쏙쏙 해야 돼요. 지금. 네네. 당연히 신랑이지. 뭐 우리 남편 열심히 성실하고 뭐 열심히 가정생활 그렇다고 하는 아니 거지. 문재인 정부 출신인데 박근혜 화법을 하십니까? 아니 그래 정영진 대표 이야기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친하게 지냈고 지금은 이분이 워낙 높은 데 있어서 저를 뭐 별로 친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 사실 한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정영진 그 우리 후배가 정치평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행사 같은 거 대구에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 사회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저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박영식 앵커도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 기획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에 3프로 TV를 만들어서 저렇게 회사를 키우고 또 매불쇼 같은 거는 우리나라 당대 시사 예능 프로의 넘버원이거든요. 하루 기준으로 40만 조회는 아예 없어요. 그것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하게 90분씩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 때문에 이런 자원을 우리 키워놨잖아요. 이 자원도 거기에 나가고요. 계속 우리는 이제 스타 일종의 이제 제조회사처럼 돼 있지만 그만큼 이제 10년 사이에 발군의 그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면 참 박수 우리 정영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박수 한번. 괜히 내가 쏘아올린 자리에서 정영진 험정 방송 됐어. 어떡해.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또 초대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때 저 꼭 불러주세요. 말씀 아무것도 못 하실 거면서 왜? 그냥 옆에서 박수 치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 좀 스픽스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져야 되겠다. 출연료가 거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던데. 아니 우리 변 대표님이 매불쇼 격주마다 나가시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나갔던 그 수요 난장판이 동시 접속이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최고였습니다. 나가시면 100만. 100만. 그러니까 변 대표님 나오면 최소 70만 회가 넘는데 맞아요. 변 대표님 나오시면 최고 기록 지난번. 그러니까 썸네일도 동적 6만 얼마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3개월 동안 매불쇼를 포함해서 이른바 좀 범 촛불 진영 매체 조회수가 엄청 떨어졌어요. 아마 다 마찬가지. 저희도 저 미디어치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요.
윤석열을 그 폭주를 못 막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제 아우 보지 말자. 지쳐서 윤석열도 꼴 보기 싫은데 이거 못 막아내니까 딱 빠져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매불쇼 다시 띄어올린 거는 제가 그냥 완전히 이제 한동훈하고 윤석열 다 때려잡겠다. 무찔러 버리겠다. 야, 이 책 들고 무기 들고 막 날때가지고 그때 최욱이랑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더 즐거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최욱 씨한테 지금 즐거움이 찾는 게 아니고 윤석열을 묻지를 기쁨을 줘야 된다. 이번엔 제가 기쁨을 줬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스픽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정말 실질적인 기쁨을 줘야 될 단계가 온 겁니다. 아, 기쁨을 안겨드려야 된다. 충족돼야 됩니다. 맞아요. 임재현 우리 그 박사께서 해주신 이런 의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까지 막 나가다 보니까 아이 재밌긴 한데. 네. 그 아, 대표님, 의전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 예전이 아니죠. 몇 달 전에 그 정리됐던 그 대통령실 행정관들 중에 네. 나와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수에는 탁현맹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 뭐 외교나 의전 프로토콜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사실상 마비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는 것은 그 세밀함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나와가지고 탁현민 씨가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거의 동일한 평가를 하는 거. 물론 일종의 자기 자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뭐 안타깝죠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저는 그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단어인데 네. 마비됐다. 뭐가요? 다 마비된 것 같아요. 국정이 마비. 일단은 지금까지 수준은 하마평 수준이야. 하마평 수준인데 아이. 일단 요 마비를 어떻게 네. 풀어내는지 아니 좀 근데 보겠습니다. 그 얘기하다 보면 기쁨을 좀 선사해 주시죠. 아니 기쁨은 없는데 네. 얘기하다 보면 마비가 다 마비된 거죠. 집단으로 이성이 마비된 우리 저기 막 국민의힘도 보고 있고 네. 대통령실도 사실 이성이 마비됐잖아요. 날리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귀도 청력도 마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비된 걸로 이제 일단 통할이 되는 거고. 며칠 전에 혈압 올라서 얼굴 빨갰더만 지금 또 얼굴이 좀 벌개지네. 지금 이거 갑자기 떠오를 키웠는데 혈압을 고르겠어요. 혈압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좀 아니 낫다. 말을 하면서 이렇게 네. 그 포인트가 바뀌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아니 어쨌든 키워드는 꼽아야 되니까. 저는 뛰어넘으세요. 혈압 좋습니다. 혈압 좋아요. 사실 혈압 많이 올라가는 정권을 보고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혈압약 회사 주식을 산 게 아니냐. 국민들이 혈압을 주체하지 못하게끔 일부러 이란 가가지고 이란 저기 그 차관이 한국 대사를 초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려고 아니 일부러 지금 한거 쌍초치예요.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그 안에 아크 부대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크부대 빼라고 이제 이런 요구할 가능성도 높겠죠, 그죠? 아니 지금 뭐 둘이서 서로 외환을 조장하는 좀 분위기가 있어요. 양자다 지금 외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러면 저 외환죄 걸리겠는데 우선 잘못하면. 이어가 주세요 좀. 아니 키워드 이제 본인은 지금 했어요. 저는 이렇게 돌아갔죠. 다 했네요. 예. 다 했고 우리 변 대표님 키워드 아직 안 하셨네. 마비입니다. 아까 갑자기 마지막에 근데 저는 계속 민한당의 이 악명이 떠오릅니다. 민한당에. 예, 물론 제가 민한당 때는 제가 뭐 중학교 초등학교 때 했지만은 현대성부 할 때 민한당이라는 존재가 이제 한 3, 4년 동안 콱 막아놨거든요, 전국을. 지금 딱 막혀 있는 게 방송에서 아까 조회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여하는 방송도 그렇고 아마 다 알 거예요. 이게 어떤 조회수, 어떤 콘텐츠가 지금 최악으로 막혀 있냐면은, 자, 윤석열 폭주를 못 막아. 그럼 야당의 민주당의 이제 이 책임이 나오잖아요. 그 민주당을 옹호하고 변명하는 콘텐츠는 완전히 폭락해버립니다.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 맨날 똑같아. 이재명 대표는 지금 너무 많은 수사를 받고 있어서 어렵고, 민주당에 뭐 수박들이 많아서 어렵고, 이렇게 얘기되는 콘텐츠는 그냥 폭락해버리는데,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진짜 그게 맞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민주당에 수박이 있다. 저는 이제 박지원 씨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수박의 실체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특검을 막아주면서 이미 윤석열 정권은 특검 10개는 들어갔어야 되고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했지만은 노무현 정권 때는 총선 전에 특검 4개가 들어갔었고 그 문재인 정권, 그 잘 나가는 정권도 김성태한테 특검한테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근 1명 날라갔잖아요. 근데 이 정권 어떻게 8개월 동안 특검 하나도 못 올라옵니까? 수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쉽게 보기에 민한당인 거예요, 민한당. 민한당 존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민한당이 몇 년도였습니까? 민한당이 전두환 씨 같이 시작했죠. 민정당 만들 때 민한당을 같이 만들었죠. 어용어당을.
그래서 민한당 가지고 일이 안 되니까 80원도 총선 때 신민당으로 때려 부숴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중해가지고 그래서 총선 때 부각을 하면서 결국 87년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정리를 해줘서 저 민한당 존재가 한 30석 50석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때려 부숴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그걸 계속 똑같이 8개월 동안 우리 당에는 뭐 온건파가 너무 많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그 한계에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제3정당이 나와서 이번 총선 때 한판 붙을 수도 있다? 요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분명히 좀 이 선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윤석열과 붙는 사람들, 촛불 집회 나오는 사람들과 박지원이라든지 조응천이라든지 여기 완전 선이 달라요. 내부에서 들어가죠, 내부에서. 그때도 민한당을 때려 부수게 된 게 사실 민한당 쪽에서 나오고 김대중 김영삼 들어와가지고 신민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라서라도 이제는 정돈을 해야 된다, 총선 전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정풍운동이 일어났어. 그렇죠. 구시대와 결별을 선언하고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당 내에서 권력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폭주를 좀 비판하면서도 뭔가 이쪽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좀 확신을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못 참겠다가 한 50에서 60%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5, 60%를 대변을 못 하니까 오늘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5%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이건 뻔한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범민한당으로 돼 있는 건데 그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변 대표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키워드를 굳이 꼽자면 이제 리셋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존에 그 내부 안에 있었던 이제 수박이라 칭하셨던 그런 정권을 대하는 관념이 다른 분들을 리셋시켜서 아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어렵다. 어렵다. 이제 이걸 정리를 해주시죠. 유튜버들의 이제 못 버텨요. 아까 말한 대로 기쁨을 주는 컨텐츠가 안 나오고 계속 짜증나는 컨텐츠만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옹호하는 방식이 실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도 반영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냥 작은 공간에서 그냥 각자 대충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좀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임재빈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뭐 민주당 10년차 당원인데, 그러니까 169석, 그러니까 그 전에 합쳤을 때, 그러니까 시민당까지 합쳤을 때 한 170석, 180석이 된 거대 정당이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총선에서 국민께서 몰아주신 거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에 충족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지금 야당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170석이 사실상 무기인데 그 무기를 안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뭐 대장동 특검 말만 시작하고 끝에 매듭 짓지를 못합니다. 말하고 그냥 흐지부지해서 없어지고 얘도 말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랑 좀 싸워줘야 되는데 뭐 말만 하다가 말만 막 하고 뭐 투쟁하는데 결국은 매듭이 안 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그러니까 좀 동력이 떨어졌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뭐 수사를 가고 소환되고 뭐 당이 한번 침탈되고 했었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170석이 어디 갔어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당사를 2번이나 우리가 점거를 당합니까? 검찰한테. 그럼 그때 이 170석이라는 숫자가 국민이 준 이유가 있는데 국민을 믿고 거기서 저항하고 다 들어눕고 나 밟고 가라고 해야지.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답답한 거예요, 당원인데.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단식이든 삭발이든 누구라도 좀 해라. 투쟁 의식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다 몸살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게 그 답답하죠. 책임을 누구한테 책임이 가장 많이 있다고 봐요? 솔직히 책임이 당대표? 아니면 당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 당대표는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봐야 뭐 4달, 4달 정도 됐으니까 그게 뭐 4달 만에 바뀐 건 아니었고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그런 감정의 골이 좀 깊어졌던 게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던 점이 있고 그거는 뭐 딱히 그 이낙연 대표 쪽이 다 잘못했다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쪽도 뭔가 좀 포용하고 하는 것도 필요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서로 약간 어긋난 게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계속 평론이 이제 하마평 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자. 세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누군가 촌철을 살인하면서 딱 뚫고 나갈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찍어야 되는데.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죠. 제가 그 말을 안 하려고 계속.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해결 못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과 이 윤석열을 퇴진시키겠다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닌데 좀 그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못 싸우는 주자를 왜 국민들이 지켜줍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김을 얘기했었는데 김대중, 김영삼은 검찰에 끌려간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은 뭐 겁이 안 났나? 그 사람들은 솔직히 뭐 죄가 없었나? 들이받고 싸운 거거든요. 못 싸우는 리더는 야당 리더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빙빙 돌아, 빙빙 돌고 윤석열 책임, 수박 책임, 빙빙 돌아서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 제가 볼 때 총선 때까지 이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간다? 그냥 와야 되는 수가 있을 거야. 이러다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이었고 의석도 많았고 투쟁적으로 싸웠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의석이 많지 않아요? 더 많죠. 네. 역대 그럼 최고예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싸우는 둥 마는 둥 하면은 누가 민주당한테 표를 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특정인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당 진짜 제일 인기 없었던 민주당일 때 제가 입당을 했는데 어쨌든 당의 생사고락과 희노애락을 이렇게 많이 느끼신 분들이 쭉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당 어쨌든 뭐 대표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 당을 지키고 어떻게든 당을 우리가 잘 그러니까 가져가야 된다는 의식이 많은데 가장 호시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많은 그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인기 많은 때 들어오신 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인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크니까 이 어려움을 같이 하는 공감대가 좀 없는 것 같다. 저는 그것도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어쨌든 야당에서 제일 높은 지에 있는 이제 윤석열을 퇴진시키겠다는 국민들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는 건데 난 또 두 명의 또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 둘이 입을 안 열고 있어요. 아니 어쨌든 이분들 정치 오래 했고 대통령 해봤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개판 친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키운 사람. 아무 말도 안 해. 야당 당대표를 8개월 동안 털고 있는데 자기 측근 털 때만 살짝 얘기하고 아무 말도 안 해. 그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억울하다며 그 억울한 수한 사람이 지금 윤석열인데 대통령 되는 과정도 입을 안 열고 지금도 입을 안 열어요. 그래서 저는 양 진영에서 문재인 박근혜도 입을 열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2월 5일 날 박근혜 사진에 쳐들어갑니다. 입 열라고. 입 열라고. 이거 윤석열 이거 보고 있을 거냐 당시. 저희가 그렇게 하듯이 저는 촛불 진영도 문재인 사진에 쳐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달성군 육아업 초계리 그쪽으로 가시는 거죠. 이 책 선물하러 가시는 책 주면서 조작가 발표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냐 이 사람들 행세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라고 이제 태극기 부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 집회 신고 해놓으셨어요? 네, 해놨어요. 2월 5일 날 지금 대구에 2월 5일 날 대구에 오후 4시에 이제 좌우 통합 집회를 하는데 그 전에 2시에 박근혜 사저가서 그땐 태극기만 가고 촛불은 참관만 하고 우리 세게 얘기할 거. 제가 아마 이 성명서 발표할 건데 아주 세게 쓸 겁니다. 아니 조직 대통령 그와 똑같이 저는 촛불도 문재인 사저에 들어가서 윤석열 키운 거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양산 앞으로. 차만 마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사진 찍고 막. 아니 저기 전직 대통령께서는 왜 이렇게 입을 안 여신다고 봐야 돼요? 편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얼굴 왜? 편말이 없어요? 다른 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다른 분으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민주당 대표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되려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잘하실 건데요? 일단 만나야죠. 누굴 만나실 건데요? 그건 국민께 물어봐야 됩니다. 위원회를 잘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아죠 한번 해보시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죠. 누구든 만나러 가자. 손가락이 어디 갔지?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왁자지 걸 또 한 자리 차지하시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잘 살펴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왁자지껄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책도 세워놨는데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변희재 대표 고문님의 책도 소개를 해드렸고 또 2월 5일에 전직 대통령들 중에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통령께 요 얘기를 또 한다고 하니 뭐 어떤 또 메시지들이 나오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 오늘 참 이게 뭐 주제 없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크를 해보니까 훨씬 재밌게 이야기를 좀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평소에 우리 이거 정리해 주시는 우리 그 기자분 있죠? 최민우 차장이 참 고생 많으시는데 오늘 이제 하는 거 보고는 이런 방식도 얼마든지 재밌는 토론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분은 해직되는 건가요? 아니 우리 그렇게 애정 있는 사람 막 해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해직을 막 해가지고 요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 연휴에 보내드리는 왁자지껄이었고요. 변희재, 임세은, 이상민, 전계환, 그리고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